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드디어 부동산 개발 관리 마케팅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66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교재는 366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개발 관리 마케팅 요거 세 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개발론 위주로 배울 텐데 우리 이용활동은 페이지를 넘겨주셔도 좋습니다. 이용론에서는 거의 다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쭉쭉 넘어오시고요. 우리 개발론부터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372페이지 한번 펼쳐주세요. 372페이지, 372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72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부동산 개발론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론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개발한다. 즉 뭐다? 집을 짓는다. 혹은 부동산을 무엇이다? 개발해서 타인에게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법률에 대한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볼게요. 부동산 개발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입니다. 요것도 부동산 개발입니다. 즉 뭐다? 토지를 택지로 바꾸거나 토지를 부지로 바꾸는 등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우리 뭐라 그런다? 개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를 하거나 형질병하거나 그래서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우리는 부동산 개발이라고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개발이니까 토지 말고 뭐도 있죠? 건축물도 있죠.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혹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개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개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제외하는 게 있어요. 마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마다 제외한다라는 거 별표. 그래서 우리 부동산 개발이란 두 가지예요.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건데 뭐는 제외한다고?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이란 누구에게? 남에게,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쭉쭉 넘어오시고요. 쭉쭉 넘어와 주세요. 괜찮습니다. 쭉쭉 넘어와 주세요. 그래서 다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됐습니다. 넘어와서 진행을 해보죠. 자, 이제 볼게요.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 누가 개발하느냐라는 소리예요. 우리 1섹터는 공적이에요. 공적이라는 것은 정부나 공공부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누구다? 1섹터는 국가, 지자체, 한국주택공사 등이 있다라는 소리고, 이 섹터는 사적이에요. 누구다? 민간이다라는 소리입니다. 3섹터는요, 같이 한다라는 것만 체크. 그래서 1섹터는 국가나 혹은 지자체, 그리고 누구? 공사 등이 있고요. 2섹터는 민간 개발이 있고요. 3섹터가 뭐라고? 함께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정의는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라는 것이 개발에 대한 법률적 정의고요. 두 번째는 1섹터, 2섹터, 3섹터가 있는데 1섹터는 국가나 지자체 혹은 LH 등이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적 주체 2섹터고요. 3섹터는 함께한다, 공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과정은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개발의 과정은 우리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거 여기에 별표해 주세요. 부동산 개발의 과정 몇 단계? 7단계. 그래서 워포드라는 사람이 워포드라는 분이 부동산 개발의 7단계를 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되게 가볍게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보시죠. 첫 번째 뭐다?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아이디어 단계. 그래서 나 부동산 개발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단계예요. 무슨 단계? 구상 단계. 두 번째는 예타예요. 예타 들어봤어요? 예타? 예비적 타당성 분석. 계략적으로 돈이 되는지 보는 걸 말한다? 예타라 그런다. 우리 예타라 그래요. 전문 용어들은 우리 아시는 분은 예타. 예타고요. 부지를 확보하고 타당성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뭐다? 예, 부, 타까지는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아가 뭐죠? 아이디어 단계. 두 번째 예는 뭐예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세 번째는 부지 확보. 네 번째는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 끝났으니까는 돈 빌리고 짓고 팔아먹고. 그래서 아예 부타 금 건 마. 요거 7가지가 뭐라고요? 부동산 개발의 과정 7단계가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입니다.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모든 부동산 개발은
구상 단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 혹은 구상 단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부지 확보하기 전에 기본적인 시장 분석을 통해서 뭐다? 이 개발에서 얻을 수익이 비용을 상회하지 않는가, 즉 뭐다? 돈을 벌 수 있는가를 뭐다? 계략적으로 추계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추측하여 계산한다. 계략적으로 대충 추측해서 계산해서 경제성을 검토한다. 이게 뭐라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예타라고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부지를 삽니다. 부지를 구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타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발업자는 뭐합니까? 부지를 확보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땅 산다 소리겠죠. 땅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한다라는 거. 그리고 타당성 분석입니다. 타당성 분석은 이제 아까 했던 예타를 넘어서서 뭐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실행 가능성을 분석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당성 분석. 그래서 금융관계는 타당성이 있다면 뭐라고? 돈을 빌린다고, 융자를 받는다. 이걸 건축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빌리고 뭐 한다고? 짓는다고. 건설한다. 물리 공간을 창조하는 국면이다. 마케팅은 뭐라고? 팔아먹는다. 고객을 발견하고 분양하거나 임대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개발의 7단계 뭐라고? 아예부터 금, 건, 마. 요거로 체크하시고 복습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금 방금 세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뭐다?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라는 거였고요.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는 1섹터는 공적, 2섹터는 사적, 3섹터는 민관 합동이다라는 소리였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셨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개발에 가장 몇 단계? 7단계였습니다. 아예부터 금, 건, 마였습니다. 됐죠? 자, 이쪽으로 넘어오시죠.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입니다. 개발 위험 하나만 체크.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에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개발할 때 우리는 각종 위험에 처합니다. 요 위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위주로 공부하냐면 최소화 시킬 방안으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쪽 보세요. 자, 학개론에서 위험이라는 말이 딱 뜨면 우리 세 가지 문제 형태가 나옵니다. 두 가지는 투자론에서 나오고요. 한 가지는 개발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 몇 종 세트? 3종 세트 가보도록 하죠. 위험 딱 떴을 때 몇 종 세트? 3종 세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무슨 위험이냐면 투자의 위험이에요. 무슨 위험? 투자의 위험이에요. 우리 부동산 투자했었을 때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이야기겠죠? 투자의 위험입니다. 우리 투자의 위험은 당연히 투자론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투자의 위험은 5개였어요. 첫 번째 뭐였죠? 사업상 위험. 맞죠? 사업상 위험. 사업상 위험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지? 시운 위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운 위치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 시장 위험, 두 번째는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은 사업상 위험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금융적 위험이었어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것은 한 가지가 있었죠. 무슨 위험? 채무 이행 불이행,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돈 빌리고 돈을 못 갚는 현상을 얘기하겠죠. 두 번째는 법률적 위험이에요. 법률적 위험은 뭐가 바뀌는 거? 정부의 정책 등이 바뀔 수가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부의 정책 등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위험이죠. 인플레이션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대출자는 무슨 금리? 대출자는 무슨 금리?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차입자는 무슨 금리를 선호한다?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유동성 위험이죠. 유동성 위험이란 낮은 환금성 때문에, 그렇죠? 돈을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낮은 환금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우리는 유동성 위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위험입니다 라고 딱 떴을 때 몇 가지? 5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다? 사, 금, 법, 인, 유 아시겠죠? 사금, 법, 인, 유 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투자에서 나온 건데 두 번째 위험은 총위험이라고 합니다. 무슨 위험? 총위험입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위험에서 나오는 건데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위험은 뭐라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뭐다?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위험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없다? 줄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총위험은 그럼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줄일 수가 있겠죠. 왜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드디어 세 번째 위험입니다. 여러분 방금 배워야 될 거. 무슨 위험? 개발의 위험입니다. 자, 개발의 위험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무슨 위험이냐면 법률적 위험이에요. 법률적 위험입니다. 자,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은 공법,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상 위험과 그리고 소유권 문제와 같은 사법상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땅을 샀는데 갑자기 뭐다? 땅의 이용이 바뀌거나, 그렇죠? 공법상 제약이 갑자기 심하게 걸리거나 그럴 수 있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땅을 샀는데, 개발로 땅을 샀는데 그 땅의 소유권이 문제가 된 경우도 되게 빈번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위험은 무엇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부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려면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매하세요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개발의 위험에서 법률적 위험은 토지 이용 계획과 같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 위험과 그리고 소유권 문제와 같은 사법적 위험 등이 있는데 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려면 무슨 땅을 사라고?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 시장 위험. 자, 시장 위험은 뻔하죠. 뭐 하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팔려고 하는데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릴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석을 몇 개 해야 돼요. 분석을 몇 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예요. 첫 번째 무슨 분석? 시장 분석. 시장 분석. 시장 분석. 두 번째 뭐다? 시장성 분석. 교수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시장 분석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나는 공급자죠. 개발업자니까. 공급자인데 이것이 시장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을까를 보는 게 시장 분석이에요. 됐죠? 그래서 시장 분석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장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장에서 팔릴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성 분석 안에는 뭐다? 흡수율 분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율 분석이란 뭐다? 과거 추세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소리예요. 이 미래 왜 예측하는데요? 팔리겠는지. 그래서 우리 흡수율 분석은 팔리겠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팔리겠니? 야, 이거 시장성 분석해가지고 흡수율 분석 통해서 이 부동산 지어서 공급하면 시장에서 어떻게 된다고? 팔리겠니? 본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위험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하는 것인데 시장 분석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이고 시장성 분석은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을 보는 것인데 이 시장성 분석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흡수율 분석이 있다고요. 아시겠죠? 과거 추세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장 위험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비용 위험입니다. 자, 비용 위험입니다. 자, 요 비용 위험은 누가? 개발업자가 떠안는 위험이에요.
누가 떠안는다고? 개발업자가 떠안는 위험이라고. 그래서 개발업자가 어떤 위험을 떠안느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왜 공사를 하다가 막 멈추거나 아니면 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짓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거 비용 위험은 어떻게 시킨다? 개발업자가 떠안아야 될 위험인데 최소화 시키려면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통해서 뭐다? 나 이 건물 짓는데 얼마 200억까지만 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짓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위험? 비용 위험. 누가 떠안을까봐? 개발업자가 떠안을까봐. 뭐다? 나 돈 계속 쓰지 못하고 이 건물 다 짓는데 얼마까지? 200억까지만 쓰겠다라고 상한선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통해서 무엇이다?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방금 봤던 개발의 위험은 무엇을 위주로 공부해달라고요?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공부를 해달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개발의 위험은 세 가지예요. 법, 시, 비. 뭐라고? 법, 시, 비.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매하셔야 된다고. 됐죠? 두 번째,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해야 된다고. 세 번째,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개발업자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통해서 나 이 건물 짓는데 200억까지만 쓰겠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위험 3종 세트, 투자의 위험, 총위험, 그리고 개발론에서 나오는 개발의 위험이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교재로 올게요. 자, 교재 오세요. 뭐의 위험? 개발의 위험. 그렇죠? 개발의 위험은 세 가지예요. 오포드는 뭐다? 법, 시, 비. 요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법률 위험 볼게요. 법률 위험 두 가지예요.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 문제, 소유권 문제와 같은 사법적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화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 부담을 최소화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공부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은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화함으로써 부동산이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위험을 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업자는 무엇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연구? 시장 연구와 무슨 연구? 시장성 연구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 연구 그리고 시장성 연구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가 보세요.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시장 연구입니다. 요거 뭐 하는 거냐면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다고 뒤에 한다고? 먼저 한다고. 시장성 연구는 뭐예요? 요거 특정 부동산이 매매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요 흡수율 분석은 시장 분석 안에 있는 분석으로서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일정 지역에서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시장에서 흡수되었는가. 뭐다? 얼마만큼 비율로 팔렸는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과거 추세를 파악하여 미래의 흡수율을 예측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미래 흡수율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 그럼 얘는 한마디로 하면은 야, 이거 지으면 팔리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겠죠. 이거 왜 하는 건데? 팔아 먹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세 번째는 비용 위험입니다. 비용 위험은 쉽죠? 뭐다? 비용 위험이란 누가 개발 사업견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개발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비용 위험이 커지며 개발업자가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입하라고?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한다면 개발업자는 초과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법, 시, 비였습니다. 자, 우리 흡수율 분석 하나 볼게요.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은 어디? 개발론에서 시장성 분석이 안에 있는 거고요. 우리 민감도 분석은 우리 투자론에서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흡수율 분석은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미래의 시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흡수율 분석 뭐라고? 팔리, 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죠? 민감도 분석은 좀 달라요. 민감도 분석은 투자에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입 요소를 바꿀 때 어디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방법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사업시행자의 위험,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부실공사,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은 외부 행정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타당성 분석으로 넘어오시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개발로 너무 쉬워요. 타당성 분석. 요거 먼저 하는 게 있고 뒤에 하는 게 있어요. 뭐다? 타당성 분석은 선행 분석이 있고 후행 분석이 있어요. 선행 분석은 세 가지예요. 지역 경제 분석, 지역 경제 분석. 두 번째는 시장 분석. 세 번째는 시장성 분석. 요거 세 가지 먼저 하고요. 후행 분석은 두 가지예요. 타당성 분석 그리고 투자 분석. 이렇게까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볼게요. 자, 먼저 하는 게 뭐라고? 세 가지.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래서 시장 분석을 먼저 한다라는 거고, 뒤에 하는 거 뭐라고? 후행 분석이라고. 뭐 하는 건데?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볼게요. 타당성 분석은 먼저 하는 거, 시장 분석 세 가지. 뭐였죠?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렇죠? 세 가지였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경제적 분석이에요.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 두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지, 시, 성, 타투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지, 시, 성, 타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뭐 시장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은 먼저 하는 거죠. 어디 분석? 시장 분석에 들어가 있는 거. 그보다 거시적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 나왔죠? 뭐 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을 상황 분석하는 거예요. 시장성 분석은 뭐였어요?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보는 겁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흡수 시간이란 준공 후 분양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길어야 좋아요? 짧아야 좋아요? 짧아야 좋겠죠. 짧을수록 시장 위험은 감소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시장 분석의 유형으로 뭐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게 흡수율 분석이 있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과거 추세를 파악하여 미래 흡수율을 파악한다. 뭐 하는 거? 야, 팔리겠니? 이렇게 아시겠죠?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오세요. 그래서 여기 체크. 시장 분석은 수요와 공급, 시장성 분석은 뭐 하는 거다?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이에요. 타당성 분석과 무슨 분석? 투자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타당성 분석은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렇죠? 투자 분석은 역시나 뭐다? 투자를 할지 결정하는 거를 투자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되게 쉬우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나머지 됐고요. 쭉쭉 넘어오세요. 자, 그래서 이거 방금 했던 거 타당성 분석, 그렇죠? 시장 분석 세 가지. 지역 경제, 시장, 시장성 분석. 그래서 지역 경제, 시장, 시장성 분석. 이거 말씀드렸고요. 뒤에 하는 거 두 가지였어요.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경제성 분석이었습니다. 됐죠? 이거 똑같은 말 동어 반복이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됐죠? 그래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등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쭉쭉 넘어오세요. 자, 쭉쭉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신개발과 재개발입니다. 뭐라고? 신개발과 재개발. 자, 신개발 체크. 신개발은 농경지나 산지 등의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환지 사업이 있어요. 요거나 별표. 토지 형질 변경 사업도 뭐 오케이. 뭐다? 환지 사업 체크. 그리고 재개발 있어요. 재개발. 무슨 개발? 재개발. 도시 재개발 사업 요즘 엄청 많이 하던데. 자,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예요. 보전 재개발이에요. 아직 노후 불량 상태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다? 사전에 노후 불량화를 진행을 방지하는
가장 소극적인 도시 재개발입니다. 그럼 보세요. 보전 재개발이라는 것은 아직 노후 불량화가 안 됐어. 그 전에 뭐 하는 거다? 노후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뭐 하는 거다? 막 피부에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래, 막 아이크림 바르고 막 하는 거야. 늙지 않도록. 아시겠죠? 뭐다? 아직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뭐 하는 거라고? 노후 불량화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대 때 뭐 하는 거라고? 아이크림 바르고 막 이렇게 얼굴에 패가고 막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요거예요. 수복 재개발. 요거 뭐 하는 거다?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뭐다?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거예요. 노후 불량화 요인만 뭐다? 얼굴에 점난 것만 빼는 거야. 맞죠? 뭐 사마귀가 나거나 뭐 점 나거나 맞죠? 뭐 기미가 좀 끼거나 이런 것만 빼는 거예요. 여드름 나거나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보존 재개발은 방지하는 거고 보존 재개발 중요한 거다? 방지하는 거. 방지가 가장 중요해요. 방지가 가장 중요해요. 수복 재개발은 뭐다? 요인만 제거. 점 빼는 거. 이건 점 빼는 거. 됐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재개발이에요. 보존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를 방지하는 거. 수복 재개발은 뭐다?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거. 점 빼고 이렇게 사마귀 제거하고 그런 거 아시겠죠? 세 번째, 계량 재개발이에요. 계량 재개발. 얘는 보세요. 기존 시설의 확장 또는 새로운 시설의 첨가 등을 통하여 질적 수준을 높인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잘 보세요. 새로운 시설의 첨가. 요게 중요하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쌍꺼풀 찝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깎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보다 코도 좀 세우고, 보형물로 코도 좀 세우고, 그쵸? 이렇게 쌍꺼풀 없으시면 이렇게 쌍꺼풀 좀 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다? 새로운 시설 첨가. 새로운 시설 첨가.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보존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방지. 수복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 이건 점 빼는 거. 그리고 계량 재개발은 뭐 하는 거다? 이렇게 막 보형물 넣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콧대도 막 세우고, 이렇게 막 뭐 하는 거다? 이렇게 막. 아시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넣어보고 막 보톡스 맞고 이렇게 막 아시겠죠? 계룡쌤도 한 번씩 맞아요.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갸름하게 보이게. 아시겠죠? 계량을 좀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계량 학개론. 아시겠죠? 계량 학개론. 됐죠? 한 번씩 맞아줘야 돼요. 이렇게 맞아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량 재개발은 새로운 시설 첨가한다. 보톡스 맞는다. 됐죠? 자, 마지막 철거 재개발입니다. 철거 재개발은 뭐다? 완전히 제거하고 없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과 무엇을 수복과 계량 요거 세 가지를 잘 구분해 주세요. 보존은 방지. 맞죠? 보전 나왔으니까 방지. 수복 나왔으니까는 불량화 요인만 제거. 마지막 계량은 새로운 시설 첨가다라는 겁니다. 재개발 세 가지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리 방금은 뭐에 따라 분류하면 시행 방법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이번에 뭐다? 법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볼게요. 자, 재개발의 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이쪽 보세요.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분류. 첫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뭐다? 정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다. 정비기반시설은 뭐라고? 극히 열악한 지역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무엇이?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 및 다세대 중심. 뭐라고? 단독 및 뭐 중심? 다세대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요거 체크하세요. 정비 기반시설보다 그냥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그냥 밀집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교수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의 차이점은 과도하게 밀집하거나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재개발 사업은요, 그냥 열악하대요. 됐죠? 그냥 뭐다? 열악하대요. 그냥 밀집해 있대요. 과도하게 밀집해 있으면 어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냥 밀집해 있으면 재개발 사업. 그리고 이것도 달라요. 상공업 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뭐다? 상공업 지역에서 뭐 하는 거다?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하거나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단독과 다세대 중심 나온다. 뭐라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 아시겠죠? 노후 불량한 주민들이 그냥 밀집. 과도하게 밀집하지 않아. 그래서 밀집한 지역으로서 상공업 지역에서 뭐다? 도시 기능의 회복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체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요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해요.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뭐가 많다?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라는 소리예요. 우리 여러분들 재건축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지역이 있죠. 어디? 강남. 맞죠? 강남 재건축, 강남 재건축.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남이라는 도시는 원래 1970년대부터 굉장히 도시 계획적으로 지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구는 되게 네모 반듯반듯 바둑판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도로도 좋고 정비 기반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영동대교 얼마나 좋아요? 쫙 뚫려 있잖아. 그렇죠? 영동대교가 딱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정비 기반 시설은 되게 좋아요. 근데 뭐가 많아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이 많죠. 그래서 강남은 늘 뭐다? 재개발 혹은 그런 말보다 재건축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강남은 정비 기반 시설은 늘 양호해요. 왜? 1970년대에 거기를 도시계획적으로 제대로 지은 거니까. 맞죠? 근데 뭐가 많다?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많다.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예시가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볼게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자, 그리고 넘어올게요. 이제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입니다. 단순 개발은 뭐 소유자가 하는 거고요. 환지 방식 체크. 무슨 방식? 환지 방식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환지 방식 하나만 체크. 자, 환지 방식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땅이 바뀐다라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땅이 바뀐다. 맞죠? 개발 방식 중에서 무슨 방식? 신개발 방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환지 방식 한번 설명드리죠. 자, 환지 방식입니다.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무슨 방식? 신개발 방식 중에 하나로서 뭐 하는 거다? 땅을 바꾼다라는 소리예요. 우리 여러분들 시험 망치고 나면 환장하겠다 그러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장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속이 뒤집어진다는 얘기겠지. 그게 아니라 환지 방식은 땅을 바꾼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쪽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 요렇게 땅이 하나 있었어.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 이렇게 계골물이 졸졸 흐르는 강도 있었고요. 그리고 옆에 뭐도 자라는 막 나무도 이렇게 막 자라는 나무도 이렇게 막 자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 막 돌무더기가 이렇게 막 돌무더기가 막 이렇게 있었어. 돌무더기가 막 이렇게 있었어. 돌무더기가 막 이렇게 있었어. 돌무더기가 막 이렇게 있고 또 뭐 할까요? 또 뭐 할까요? 이렇게 뭐 꽃도 막 피고 꽃도 이렇게 막 펴. 꽃도 이렇게 막 펴. 꽃 안 갔네. 꽃이라고 해줘요. 꽃이라고 해줘요. 근데 이 땅에 뭐 얼만큼 이만큼이 누구 땅이었다? 내 땅이었다는 거예요. 내 땅. 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 땅을 바쳤어요. 내 땅을 뭐라고? 줬다고. 무슨 방식으로 해준다고? 환지 방식으로 해준다고. 그래서 원래 기존에 내 땅이 얼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이 내 땅이었는데 맞죠? 거의 뭐 절반에 가깝게 내 땅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개발이 되고 난 후에 뭘로 바뀌었다? 도로도 뚫리고 도로도 뚫리고 이렇게 뭐도 생기고 도로도 생기고 이렇게 뭐 생기 도로 생기고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소방서가 들어와. 소방서
소방. 그리고 뭐다? 여기 뭐가 들어온다? 경찰. 경찰 들어오고. 여기 뭐 들어온다? 대형 쇼핑센터도 딱 들어오고. 쇼핑몰도 딱 들어오고. 그리고 내 땅을 다시 돌려받는 거죠. 얼만큼? 그만큼. 내 땅. 됐죠? 내 땅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엄청 작아졌죠?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뭐다?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미개발 토지를, 미개발된 토지를 뭘로 바꿔준 거다? 개발된 토지로 바꿔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무슨 방식? 신개발 방식으로서 조심하셔야 돼요. 기존의 토지 소유자 혹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한테 뭐라고? 재분배해주는 방식이다.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뭐다? 재분배해주는 방식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땅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우린 그래서 감환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리가 축소됐다. 감환지. 땅은 작아졌다. 하지만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었습니다. 땅 크기는 작아져서 권리는 줄어들었고 감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개발된 토지를 개발된 토지로 바꿔주는 거다. 종전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땅을 가지고 와서 개발해서 다시 재분배하는 무슨 방식? 신개발 방식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환지 방식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보세요. 환지 방식은 택지화 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맞죠? 토지를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만다 재분배해주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환지 시 감보율을 적용하므로 물리적 공급법인은 축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지 방식이었습니다. 무슨 방식? 신개발 방식.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중요합니다. 체크. 세 번째, 무슨 방식? 매수 방식. 얘는 사는 거죠. 뭐 하는 거다? 공공이 뭐 하는 거예요? 토지를 다 사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토지 수용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 형태를 띠며 소유자의 소유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다 사들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혼합 방식은 매수와 환지를 혼합한다라는 겁니다. 매수 환지를 혼합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원하면 체크합시다. 신탁 개발. 토지 신탁을 이용하여 택지 개발을 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을 이전시킨다. 이거 하나만 체크. 됐죠?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환지 방식의 별표. 환지 방식의 별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381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올게요. 자, 이쪽 오세요. 환지 방식입니다. 토지개발 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택지가 개발되기 전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신개발 방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개발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를 뭐다?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신개발 방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미개발 토지를 이용 규제에 따라서 구역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춘 토지로 바꾸는 방식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라서 걱정하셔도 되고 무슨 방식이다? 신개발 방식이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그거예요. 환지 방식은 무슨 방식이다? 신개발 방식이고요. 신개발 방식이고 누구에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 그래서 382페이지 핵심 정리 환지 방식까지 했습니다. 382페이지였습니다. 택지 개발 잠깐 넘어오시죠. 자,
택지 개발에서는 첫 번째 공영 개발. 요건 쉬운 거 가볼게요. 공영 개발. 공영 개발 누가 하는 거예요? 공영 떴잖아. 누가 하는 건데? 국가나 지자체나 LH가 하는 거라고. 누가 하는 거다? 공적 주체가 하는 거다. 공적 주체는 몇 섹터? 1섹터. 이거 왜 하는 건데요? 공익성을 목표로 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은 그냥 그거 말고 계시면 됩니다. 누가? 1섹터가 공공성을 위하여 개발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382페이지 공영개발에 대한 정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장단점 잠깐 볼게요. 이쪽 넘어보세요. 장단점. 자, 공영개발하면은 장점은 뭐예요? 땅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이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이익의 환수가 가능하죠. 왜? 정부나 공적 주체가 다 사들인 거니까 뭐다? 사회적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집이 필요한 경우, 땅이 필요한 경우에 뭐다? 값싸게 택지를 공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공공사업용으로 쓸 수가 있겠지. 공원 짓고, 맞죠? 혹은 도로 뚫고, 철도 만들고, 등등등.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자, 공영개발 단점. 요거 뭐다? 사업비 전액을 누가? 사업 시행자가 먼저 돈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불안한 거지. 그래서 뭐다? 매입비 부담이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의 상대적 손실감으로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왜 가끔씩 보면 그 TV 보다 보면 이렇게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댐에 있는 그 댐을 바라보면서 저기 우리 고향이었어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다 이거예요. 댐을 짓기 위해서 다 수모시키는 거지. 그래서 뭐다? 공영개발, 뭐다? 댐을 만들기 위해서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타까운 눈빛으로 이렇게 막 클로즈업 해주잖아. 그죠? 그럼 뭐다? 어머! 하면 저기 댐, 저기가 우리 고향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규모 사업 시행지 용지 보상 지출로 인해서 통화량이 많아지고요. 주변 지역은 집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땅을 누군가가 마구 사들인다는 요건이 있으면 그 땅 말고 해당 땅 주변에 뭐다? 집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왜 LH에서 이렇게 막 직원들이 이렇게 막 그 과림동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림동. 광명시 과림동. 예, 맞아. 과림동이에요. 그래서 막 LH 직원들이 막 LH가 사는 땅 인근 땅을 막 사가지고 막 투기해서 대기 뉴스 나왔던 경우가 있죠. 그게 요거였었어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은 쉬웠습니다. 자, 환지 방식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고요. 환지 방식은 뭐다? 사업비 부담이 적다. 왜? 재분배하는 거니까 이익 환수할 수 없다. 개발업자에게 다 돌아간다라는 거. 요거만 체크해 주세요. 원주민 재정착 요것도 쉽네요. 얘는 뭐다? 재분배해 주는 방식이니까.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해 주는 것이 누구다? 환지 방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민간개발 넘어가 보시죠. 민간개발. 자, 우리 민간개발은 몇 섹터였어요? 2섹터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민간개발은 되게 쉬워요. 내가 땅 주인이고 내가 땅 사서 다 개발한다. 뭐다? 자체개발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체개발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지주공동사업과 토지신탁사업 요거 두 개를 잘 봐야 돼요. 지주공동사업. 자, 요건 무슨 말이냐면 땅 주인과 건물을 지어주는 건설업체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지주 공동사업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다? 공사비 대물변제형. 여기 옆에다가 등가 교환 이렇게 써주세요.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써주세요. 공사비 대물변제형에 똑같은 말이 등가 교환 방식이에요. 요거 하나만 묶어서 체크해 주세요. 등가 교환 방식. 두 번째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세 번째는 투자자 모집형, 사업비 탕역인데 요거 지주 공동사업 네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지주 공동사업 네 가지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토지 신탁 사업입니다. 요거 밑에서 볼 거고요. 컨소시움은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민간이 하는 거예요. 자체 개발. 이거 뭐예요? 땅 사서 내가 건축주로서 건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기획하고 직접 돈 조달해서 건설을 시행한다라는 방식입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집 하나 짓고 나면 10년이 늙어 라고 얘기하는 게 다 이 방식이에요. 자체 개발 방식. 아시겠죠? 장점은 뭐예요? 모두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의도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개인이 하는 거니까. 위험성이 높고 자금 조달 부담이 굉장히 크면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이제 토지를 사서 집을 짓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구청도 계속 가야 되고 건축가도 계속 가야 되고 하시겠죠? 막 옆에서 막 누가 막 일조권 조만간 방해된다 그러고 막 소유권 땅 튀어나오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체개발 사업은 요거 본인이 해서 본인이 산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우린 지주공동사업 요거 좀 볼게요. 지주공동사업. 자, 지주공동사업은 같이 하는 거예요. 땅 주인과 개발업자가 같이 시행한다는 소리입니다. 땅 주인은 뭐 하는데? 땅을 주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종류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 공사비 대물 변제형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글자를 잘 봐요. 우리 학자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명명, 이름을 지어줄 때 함부로 지어주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 자, 이걸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공사비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공사비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이쪽 보세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이런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있어. 토지 소유자가. 근데 이 사람은 땅만 좋은 곳에 있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건축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개발업자들이 와가지고 사장님, 저희가 건물을 지어 드릴 테니 공사비 따로 주지 마시고 공사비 대신에 뭘로 달라고? 물건으로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공사비 대물 변제형.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죠? 건물 지었어요.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 누가? 개발업자가 가지고 가고 4층부터 나머지 위에는 누가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쉽죠? 그래서 보세요. 글자 딱 요거야. 그래서 쉽다니까. 보세요. 공사비 대신 뭘로 가져간다고? 물건으로 변제받는다고. 공사비 대신 뭐다? 물건으로 변제받는 형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는 무엇을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고 위에 건물을 가져가고 개발업자는 무엇을 제공하고 공사비를 제공하고 밑에 상가를 가지고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지급하고 한소리 되겠네. 공사비를 지급하고 됐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지급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공사비만큼 뭘 써? 대신 물건으로 가져간다. 어디? 위에 가져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지주 공동 개발 사업 방식의 첫 번째 공사비 대물 변제형. 혹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거 다른 말 쓰면 안 되는데 등가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 그럼 무슨 말이다? 등가 낸 만큼 가져가라라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건물을. 아시겠죠? 가격과 같게 가져가라. 무슨 방식? 등가 교환 방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공사비 대물 변제형. 되게 쉬워요.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요거 둘 다 용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요거 체크하고.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발주하면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가져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는 공사비 된 만큼 건물의 비율을 가져가니까는 수수료 문제가 있다 없다?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사비는 건설업체가 제공하고 그 외의 사업 비조들은 토지 소유자 혹은 건설업체가 되어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은 땅을 제공하고 건설업체는 공사비를 지급하여 돈 낸 만큼 가져간다.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었습니다. 됐죠? 공사비 대물 변제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세요. 요것도 많아요.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내가 토지 소유자에서 개발업자가 와서 건물을 지어줬어요. 건물을 지어줬죠? 요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야, 나 여기다가 건물 좀 지어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사비는 다 짓고 난 뒤에 뭐라고? 다 짓고 난 뒤에 완공 후 뭘로 줄게?
그 지은 집을 팔아서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완공 후 분양금으로 무엇을? 공사비를 지급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다?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해요. 야, 이거 내 땅인데 건물 좀 지어줘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나중에 공사비는 다 짓고 나서 팔아먹고 신축 부동산이죠. 요거 뭐 하는 거다? 분양하고 나서 분양한 비용으로 공사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수수료 문제 있다 없다? 수수료 문제 없다. 당연히 없지. 왜? 공사비를 뭘 받으니까? 분양 수익금으로 받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랑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무슨 문제가 없다?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얘는 물건으로 받고 얘는 다 짓고 팔아먹은 걸로 돌려 받을 거니까요. 아시겠죠? 체크해주세요. 수수료 문제 없다 없답니다. 자, 그래서 시공에서는 분양 수익금에서 공사비를 일정 비율로 가지고 갑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투자자 모집형이에요. 신디케이트 방식.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요? 코로나 이전에 되게 유행했었는데 뭐 양양이나 강릉이나 이쪽에다가 세컨하우스 마련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다 이렇게 막 그 팜플렛 우리 찌라시 막 뿌렸던 거 있죠? 그게 다 이거예요. 투자자 모집형. 뭐다 개발업자가 뭐다 돈이 없으니까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투자하세요 라고 얘기해서 돈을 마련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쓰실 때는 세컨하우스 쓰시고 안 쓰실 때는 뭐 한다? 호텔처럼 임대해서 임대 수익 드릴게요. 뭐다? 투자 수익 혹은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돈을 다 긁어 모아서 건물 짓고 난 뒤에 지분도 주고 운영해서 수익도 나눠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죠? 주변에 좀 봤어요. 아시겠죠? 갑자기 막 퍼지거나.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사업 수탁 방식. 좀 잘 보세요. 사업 수탁 방식은 사업 위탁 방식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얘는 무엇과 비교해야 되냐면 이쪽 보세요. 토지 신탁이랑 비교해야 돼요. 어떻게 비교하셔야 돼요? 사업 수탁과 토지 신탁을 비교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자,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개발업자한테 건물 좀 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개발업자가 뭐다? 해당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개발업자한테 수수료를 준다라는 겁니다. 다 누가 책임지는 건데요? 토지 소유자가요. 책임자는 누구라고? 다 토지 소유자라고. 책임자는 누구라고? 다 토지 소유자라고. 됐죠? 그래서 보세요. 자금의 조달도 토지 소유자 또는 개발업자가 주선만 해주는 거예요. 소개만 시켜주는 거야. 누가?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개발 후에 분양이나 임대를 개발업자가 대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다? 개발 사업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다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고 개발업자는 무엇을 취급한다? 수수료를 취한다라는 게 중요. 우리 아까 등가 교환 방식이랑 두 번째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수수료가 아니었었어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물건으로 받는 거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다 짓고 난 뒤에 신축 아파트 분양하고 나서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받았다면 토지 위탁 방식 혹은 토지 수탁 방식은 뭐 하는 거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만 의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나중에 수수료를 준다라고요. 모든 명의, 모든 책임 다 누가 진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진다고요. 아시겠죠?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지문, 기출 좀 잠깐 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등가 교환 방식. 그래서 미워요. 등가 교환 방식 똑같은 말 뭐? 대물 변제형. 맞죠? 공사비, 대물 변제형. 그래서 뭐다? 땅 주인은 땅 주고, 개발업자는 건물 짓고, 맞죠? 각각의 돈 낸 만큼 지분을 갖는 방식으로. 무슨 문제?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중요. 누구에게?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마지막마다 시행자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교수님, 토지 수탁, 토지 수탁이 아니라 사업 수탁이랑 토지 신탁이랑 차이점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쪽 보세요. 자, 토지 무슨 방식?
신탁 방식. 여러분들, 신탁이 뭐예요? 믿고 맡긴다. 예전에 그거 봤어요? 대신증권 광고 있었는데, 큰대, 믿을 신, 대신증권. 맞죠? 그럼 여기 잡으세요. 아까 우리 사업 수탁 방식은 일만 맡기는 거예요. 그 수탁의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사업에 부탁을 받는다. 이거는 보세요. 이거 봐봐. 토지를 뭐 한다고? 믿고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토지를 믿고 맡긴다. 그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토지를 믿고 맡긴다는데 사업 수탁 방식과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달라요. 뭐가 다르다? 신탁 회사에다가 무엇을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쪽 보세요. 자, 이걸 봐야 돼요. 자, 이 글자의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 사업 수탁 혹은 위탁 방식과 무엇이다? 토지 신탁 방식은 글자만 봐도 딱 답이 나와요. 자, 공통점이에요. 두 개의 공통점은 뭐다? 사업 수탁 방식도 수수료를 취한 거고 토지 신탁 방식도 수수료를 취한다라는 소리예요. 누가? 개발업자가. 그래서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이거 아까 봤죠? 차이점. 자, 사업 수탁은 다 누구 명의로 해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해요. 맞죠? 그래서 뭐다? 토지 소유자가 책임도 지고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다? 모든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해요. 됐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돈도 빌리고 토지 소유자가 모든 거에 다 관여를 해요. 근데 신탁 방식, 이거 믿고 맡긴다고 얘기했죠? 맞죠? 요거 명의가 다 누구한테 넘어간다? 신탁 회사에다가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명의를 신탁 회사를 한다는 것은 뭐가?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이전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교수님, 얘는 이전 안 됩니까? 네, 얘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누구 명의로 하는 건데? 땅 주인 명의로 계속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만 주면 된다? 수수료만 주면 된다. 근데 반면에 토지 신탁 방식은 땅을 믿고 맡긴 거죠. 이게 부탁하다 할 때 탁자예요. 아시겠죠? 땅을 믿고 맡긴다고, 부탁한다고. 내가 소유권까지 이전에 줄 테니 이 땅에다가 건물 좀 지어주쇼 라고 얘기하면서 다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명의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통점은 수수료는 있다라는 거고 차이점은 수탁 방식은 이전이 안 된다. 뭐가?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다. 신탁 방식은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우선 어디에? 신탁회사에다가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신탁회사는 지주와의 약정에 의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신탁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린다라는 소리입니다. 요건 됐습니다. 그래서 쭉쭉 다 누구 명의라는 거라고? 신탁회사 명의로 하는 거라고. 신탁회사는 수수료를 취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신탁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누가?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돼서 개발 공급하는 방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사업 위탁 방식과 신탁 개발 방식의 차이점은 신탁 개발은 소유자가 개발 사업에 전문성 있는 제3자에게 이전하고 사업을 위탁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신탁이니까는 믿을 신, 맡길 탁. 아시겠죠? 신탁이니까 어디에다가? 신탁 회사에다가 맡긴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컨소시엄 방식입니다. 컨소시엄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컨소시엄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규모 개발할 때 뭐다? 법인끼리 같이 뭉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컨소시엄 방식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뭐 하는 거다? 큰 개발할 때, 예를 들어 항만을 만든다 이런 거 할 때 뭐 하는 거라고? 큰 법인들끼리 서로 뭉친다라는 소리입니다.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대로 안 돼요. 엄청 시간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상호이해 적응 좀 필요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뭐다? 이거 무너진 거 내 책임 아니야? 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방식은 뭐다? 법인 간에 함께 구성돼서 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